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1회차 분데스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은 신축년 하얀 소의 해라고 하죠.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녕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을 드리면서 힘차게 1회차부터 현미경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것이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과 독식 분석에서 활용하는 이 자료 파일을 따로 받아볼 수 없냐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당 이 자료 파일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현지 데이터와 여러가지 기사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취합으로 만들어지는 자료이고 해당 자료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미리 선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의 유튜브 동영상 컨텐츠가 굉장히 분량이 긴 감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풋볼살롱이 분석에 활용하는 이 자료 파일을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풋볼 살롱에 코멘트를 따로 추가를 해놨습니다. 이 자료 파일만 보더라도 유튜브 동영상을 모두 시청을 하지 않아도 유튜브 분석 동영상을 시청한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최대한 이 자료 파일에 상세하게 많은 내용을 담아 뒀기 때문에 이 풋볼 살롱의 자료 파일과 최종픽 이미지 파일을 빠르게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풋볼살롱의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한 혜택에 대해서는 지금 화면 머리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따로 멤버십 설명 동영상을 상세하게 촬영을 해놨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동영상을 참고를 하셔서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구 승무패 1회차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리그가 빠지고 분데스가 들어왔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가 짤막한 겨울 휴식기를 갖고 돌아왔는데 아무래도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박싱데이라고 하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코로나19, 변이 코로나19까지 지금 영국에서 다시 창궐을 하면서 굉장히 이 경기 연기도 많아지고 토트넘과 풀럼전도 취소가 되는 등 굉장히 일정에 있어서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EPL을 뺀 것 같습니다.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모두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변 결과 특히 무승부가 나오는 이 흐름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리그이고 분데스와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쉽지 않은 조합이기 때문에 풋볼살롱 같은 경우에는 1회차는 32,000원으로 최종픽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1번 경기부터 빠르게 현미경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래 왔듯이 현미경 분석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1번부터 7번까지 다뤄드리고 2부에서 8번부터 14번 경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비아레알 대 레반테는 승무 투포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골 결정력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최전방에 알카세르 선수가 빠지면서 지금 최전방에서 해결을 해줄 선수가 이 모레노 선수밖에 없는데 이 모레노 선수도 원톱이 아니라 이 측면 자원으로 분류가 되는데 왼발을 기본적으로 잘 쓰면서 오른쪽 측면에서 이 안쪽으로 접어 들어오면서 왼발 슛을 가져가는 그러한 유형의 윙어인데 이 문제는 알카세르라고 하는 이 최전방 공격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모레노 선수에게 조금은 집중이 되는 공격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세비야전에서도 점유율이나 중원에서의 압박은 세비야를 오히려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문제는 세비야의 탄탄한 수비진을 뚫어내지 못하면서 두 골을 실점을 하면서 0대2로 허무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은 비아레알이 이 질만한 경기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셨을 텐데 세비야의 어떤 퀄리티 있는 이 공격진들과 백업 자원의 이 결정력에 무너졌는데 이 세비야 역시 골 결정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아레알이 그것보다 더 좋지 않은 골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비아레알이고 올 시즌 그래도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는 홈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비아레알입니다. 4승 4무 0패로 패배가 없는 흐름이고 원정에서는 2승 4무 2패로 홈보다 성적도 떨어지고 이 득점력과 실점 면에서도
훨씬 더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충분히 레반테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레반테 사이드를 조금은 받치고 싶은 이유는 레반테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거두고 있는데 이 문제는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비아레알과 마찬가지로 홈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원정만 가면은 조금은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득점과 실점 면에서 모두 차이가 나고 성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홈에서는 3승 3무 1패로 1패밖에 없는데 원정에서는 1승밖에 없는 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는 레반테이기 때문에 이 고점 경기력이 나와도 최대 무승부가 한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부상으로 인해서 특히 미드필더 쪽에 결장자가 많은데 이 백업 자원인 코클랭, 미드필더 코클랭부터 시작해서 주전 미드필더인 이보라까지 지금 부상으로 빠진 상황입니다. 또한 주전 오른쪽 풀백인 가스파까지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어서 공격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수 알카세르가 부상으로 빠진 것이 너무나도 큰 전력 누수입니다. 반대로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중앙 수비 쪽에 결장자가 몰려 있습니다. 직전 베티스전에서 백업 중앙 수비수인 피에르 선수가 퇴장을 당해서 나오지 못하는데 심지어 이 피에르 선수는 백업 자원인데 포스티고라는 주전 중앙 수비수가 지금 부상 중이어서 이 피에르 선수가 나왔는데 이 피에르 선수마저 직전 베티스전에 퇴장을 당하면서 베티스가 지금 가용한 중앙 수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 가장 레반테 수비진에서 가장 믿음직하다고 볼 수 있는 중앙 수비수 배주 선수까지 지금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주전 중앙 수비수부터 백업 중앙 수비수까지 결장자가 많은 것이 베티스입니다. 따라서 이 비아레알이 제 아무리 골 결정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 레반테와 세비야의 수비진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세비야의 수비진이 퀄리티가 훨씬 좋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지난 세비야전에서 조금 주춤한 모양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수비진의 결장자가 많은 레반테의 수비를 홈에서 충분히 뚫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중앙 미드필더 부크체비치가 부상으로 빠지고 플레이메이커 호세 깜파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부상 중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격 자원이 에니스 바르디까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이 원정에서 안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레반테가 승리까지 가져가기에는 조금은 무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분위기는 레반테가 더 좋은 상황입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공격 자원과 미드필드 쪽에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직전 세비야 원정에서도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골 결정력에서 아쉬운 부분이 보였습니다. 또한 경기 초반에 그 토트넘 출신이죠. 토트넘 출신 포이스가 어이없는 핸드볼 파울을 범하면서 페널티킥을 헌납한 것도 경기 초반부터 경기가 세비야 쪽으로 기울어진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 마르티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역습 기동력과 이 위협도가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이 마르티 선수 옆에는 베테랑 공격수이자 주장인 호세 모랄레스 선수가 여전히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모랄레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베티스전에서 2골이나 몰아 넣으면서 여전한 골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반테 역시 최근 골 결정력이 너무나도 떨어진 비아레알을 상대로 충분히 역습을 가져갈 위력이 있습니다. 이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라인이 조금 높은 상황이고 점유율, 특히 쇼패스 빌드업을 통한 점유 축구를 하는 이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팀들 조금 라인이 높고 점유를 하는 팀을 상대로 했을 때 굉장히 위협적인 역습을 구사를 하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반테 역시 비아레알을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보다 홈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리고 원정에서는 화력, 수비력, 성적 모두 떨어진다는 점에서 최대치가 저는 무승부라고 보여지고 더욱이 비아레알이 올 시즌 홈에서는 쉽게 패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또한 말씀을 드렸듯이 레반테에는 지금 핵심 중앙 수비수 베주를 포함해서 포스티고까지 부상이고 백업 자원인 이 피에르까지 퇴장을 당하면서 중앙 수비 쪽에 빵꾸가 너무나 크게 뚫렸기 때문에 비아레알의 화력을 조금 감당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진 전력 누수가 레반테가 심한 상황에서 제 아무리 비아레알이 골 결정력에 문제가 있다곤 하더라도 모레노와 모이 고메즈를 앞세운 공격진이 충분히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또다시 득점을 하지 못하고 헤맨다면 레반테의 날카로운 역습에 조금은 일격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투포를 잡는다면 승, 무, 투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호펜하임 대 프라이부르크의 경기인데 저는 승패 투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펜하임이 직접 메넨글라드바흐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리그에서는 메넨글라드바흐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뒀는데 직전 이 컵 대회에서는 하버리그 팀과의 경기에서 연장 끝에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하면서 조금은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는 홈에서 그래도 득점과 실점 면에서 조금은 원정보다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호펜하임이 실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홈과 원정에서 무실점 경기가 단 한 차례도 없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력 자체는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고 공격력으로 승부를 보는 팀이고 반대로 프라이부르크 역시 실점이 굉장히 많은 팀입니다. 프라이부르크 역시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무실점 경기가 단 한 번씩밖에 없을 정도로 실점이 많은 팀이고 이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정에서 화력이 조금 많이 저하가 됩니다. 홈에서는 1.86골로 평균 2골에 가까운 화력을 뿜어내는 것이 프라이부르크인데 원정에서는 평균 1.17골밖에 넣지 못하는 조금은 빈공을 보여주는 프라이부르크이기 때문에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는 프라이부르크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5경기 3승 2무를 거뒀는데 무려 3연승을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프라이부르크가 호펜하임보다는 분위기가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사마세쿠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수비수 노르트베이트, 주전 수비수 포시가 경고 누적 징계로 빠지면서 수비 쪽에 조금 전력 누수가 심한 편입니다. 또한 주전 미드필더 2골을 넣고 있는 그릴리치까지 근육 부상으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드필더 게이거까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원과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조금은 심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호펜하임이고 반대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주전급 부상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프라이부르크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그리포라는 측면 공격수가 있는데 이 그리포 선수가 최근 리그 5경기에서 4골 2도움으로 맹활약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포 선수를 앞세운 프라이부르크가 충분히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는 호펜하임을 상대로 원정에서도 나쁘지 않은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분위기 자체는 프라이부르크가 더 좋습니다.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도 2차례나 프라이부르크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호펜하임을 상대로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말씀을 드렸듯이 프라이부르크의 핵심 측면 자원인 그리포가 너무나도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메넨글라드바흐의 분데스리가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서 성공을 했는데 직전 포칼컵 컵대회에서 이 하브리그 팀의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하면서 분위기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 경기에서 이 핵심 공격수 크라마리치를 포함해서 대거 주전들이 경기를 소화를 했고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기 때문에 조금은 이 정신적인 데미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핵심 공격수인 이 크라마리츠가 최근에 연속골을 넣으면서 살아났기 때문에 호펜하임도 충분히 홈에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포가 이끄는 프라이부르크의 화력과 크라마리치를 앞세운 이 호펜하임의 상대창의 대결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 이 실점이 적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난타전 양상 속에서 승무패가 모두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해외 쪽이나 국내 배당이 호펜하임이 특히 국내 배당은 1점대 배당을 받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호펜하임이 1점대 배당을 받은 것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을 보고 호펜하임 사이드를 보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너무나도 큰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최근에 프라이부르크가 굉장히 화력이 살아났고 그 화력이 살아난 가운데 3연승의 상승세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프라이부르크의 사이드를 받쳐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팀이 맞붙으면 최근에 이 무승부 흐름이 별로 없었습니다. 무승부 흐름이 없었던 굉장히 이 난타전 양상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 3년간 6경기에서 무승부가 단 한 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이 난타전 양상을 벌여왔던 두 팀이기 때문에 양 팀의 창끝이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프랑크푸르트 대 레버쿠젠의 경기인데 저는 프랑크푸르트의 단통 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올 시즌 홈에서 패배가 없는데 문제는 무승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1승 5무 0패로 굉장히 홈에서는 무자비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프랑크푸르트인데 문제는 이 무실점 경기가 홈에서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직전 아우구스부르크전에서 원정을 떠났는데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올 시즌 첫 무실점 경기를 했습니다. 첫 무실점 경기라는 것은 그만큼 이 프랑크푸르트가 수비진에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수비보다는 공격력으로 승부를 보는 팀인데 이 프랑크푸르트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안드레 실바 선수가 최전방에서 굉장히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에 에이스 코스티치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압박 라인이 조금은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비 뒷공간을 조금 노출하는 약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과 2선 라인에 굉장히 퀄리티 있는 공격수들이 많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가 홈 경기라고 해서 라인을 무리하게 끌어올려서 압박을 가할 경우에는 레버쿠젠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으로 조금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이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롱볼 수비가 매우 약한데 레버쿠젠이 쇼패스 빌드업도 하지만 이 롱볼 기회 창출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팀입니다. 롱볼을 병행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가 기세 좋게 전방 압박을 펼칠 경우에는 레버쿠젠이 이 특유의 롱볼을 섞어가는 이 공격 전개를 통해서 롱볼 수비에 매우 취약한 이 프랑크푸르트의 뒷공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노리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상대 전적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 1승 1패 한 번씩 주고받았습니다. 모두 홈팀이 승리를 거뒀었는데 지난 시즌 홈에서 3대0 승리를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는 프랑크푸르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만약에 이변이 나온다면 최대 무승부까지 조금은 받쳐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단 폴더스의 여유가 없어서 저는 레버쿠젠의 어떤 단통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고 제가 레버쿠젠의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그러한 구조적인 면에서 프랑크푸르트가 압박 라인이 조금은 높은 감이 있고 수비 뒷공간을 노출할 경우에는 롱볼 수비가 매우 약한 이 프랑크푸르트가 롱볼 빌드업도 병행을 하는 레버쿠젠의 효율적인 역습에 조금은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더욱이 레버쿠젠 사이드가 유력한 것이 지금 올 시즌 레버쿠젠이 원정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원정 성적으로만 따지면 레버쿠젠이 1등을 달릴 정도로 지금 5승 2무라는 굉장히 좋은 원정 승리를 거두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경기당 평균 2골이 넘는 화력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실점은 0.57골이라는 굉장히 짠물 수비를 원정에서 보여주는 레버쿠젠이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가 제 아무리 홈에서 무자비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는 하나 무실점 경기가 단 한 번도 없는 팀이라는 점에서 레버쿠젠의 효율적인 역습을 감당하기에는 조금은 버거워 보입니다. 또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압박 라인이 높을 뿐더러 왼쪽 측면에 코스티치 선수가 최근 복귀를 해서 공격 전개에 있어서 굉장히 이 많은 역할을 하는데 코스티치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온다는 말은 그 말인즉슨 왼쪽 측면 수비 뒷공간이 노출을 한다는 점이고 레버쿠젠이 충분히 그 측면 왼쪽 측면을 공략을 하면서 애를 먹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 레버쿠젠 쪽이 프랑크푸르트보다는 전력 누수가 조금은 심한 편입니다.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중앙 미드필더 세바스티안 로데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는 것 외에는 주전급 자원에 이 결장자가 없는데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이 스벤 벤더부터 라스 벤더 이
벤더 형제죠. 이 스벤 벤더와 라스 벤더가 30살이 조금 넘은 나이인데 올 시즌을 끝으로 이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두 형제가 은퇴를 선언했는데 문제는 이 벤더 형제가 나란히 지금 경미한 부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 풀백을 보고 있는 라스 벤더 선수와 센터백 중앙 수비를 보고 있는 스벤 벤더 선수가 나란히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고 백업 왼쪽 풀백인 웬델과 주전 왼쪽 풀백인 싱크하벤이 코로나19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조금은 심한 것이 레버쿠젠입니다. 또한 중앙 미드필더 데미르바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레버쿠젠이 중앙 미드필더 쪽에는 전력 강화가 예상이 되고 어쨌든 이렇게 수비진의 전력 누수가 있다는 점에서 최대 무승부까지 받쳐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분데스리가 원정 경기에서 5연승을 거뒀을 만큼 올 시즌 분데스리가 원정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이 레버쿠젠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9국 원정에서 올 시즌 첫 무실점 경기를 한 프랑크푸르트입니다. 그 말인즉슨 올 시즌 무실점 경기가 단 한 차례밖에 없었을 정도로 꾸준히 실점을 하는 것이 프랑크푸르트이고 그 원인으로는 프랑크푸르트가 기본적으로 압박 라인이 조금은 높다는 점이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강팀들을 상대로 할 때 특히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하면서 강팀들의 효율적인 퀄리티 있는 역습에 고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올 시즌 홈에서 1승 5무인데 이 라이프치히와 도르트문트전에서 1대1 무승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팀과의 홈 경기에서 최대 무승부까지 잘 잡는 이 프랑크푸르트이기 때문에 이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조금 받쳐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처럼 폴더에 여유가 없다면 레버쿠젠이 올 시즌 원정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프랑크푸르트가 압박을 병행하는 팀이란 점에서 레버쿠젠을 상대로 어설프게 압박을 가했을 경우에는 레버쿠젠이 퀄리티 있는 공격진의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면서 실점을 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다만 레버쿠젠 역시 수비 쪽에 조금 전력 누수가 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의 안드레 실바 선수가 최전방에서 최근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레버쿠젠도 프랑크푸르트에게 실점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 무승부까지 받쳐볼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치만 레버쿠젠이 올 시즌 원정에서 단 4실점밖에 내주지 않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제 아무리 레버쿠젠이 벤더 형제가 조금 출전이 불투명하다고는 하나 그래도 레버쿠젠이 원정에서 특유의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효율적인 역습으로 승리까지 가져갈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에게 올 시즌 홈 첫 패배를 안기면서 레버쿠젠이 원정에서의 극강의 모습을 조금은 이어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폴더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바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쾰른 대 아웃국의 경기인데 저는 최종픽으로 단통 무승부를 가려고 합니다. 최근에 쾰른이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원정 경기 강팀을 상대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꾸역꾸역 무승부를 거두거나 오히려 승리까지 거두는 이변을 많이 연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 배당이나 어떤 구매율을 봤을 때 쾰른 쪽으로 조금은 쏠리는 감이 있는데 이 문제는 쾰른이 리그 홈 경기에서 승리가 굉장히 없습니다. 0승 2무 5패로 올 시즌 7차례나 경기를 홈에서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단 1승도 없는 것이 쾰른이기 때문에 홈 고자인 쾰른이 아웃국을 상대로 쉽게 승리까지 가져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직전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거뒀는데 그 경기 역시 원정 경기였고 홈에서는 지금 원정에서는 실점이 평균 0.67골로 굉장히 짠물 수비인데 이 문제는 홈에서는 평균 실점이 2.43골로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 쾰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 경기장과 굉장히 사대가 맞지 않는 쾰른이고 지난 시즌 맞대결을 살펴보더라도 아우크스부르크와는 2번 연속 1대1로 무승부를 거뒀던 경기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쉽게 승부가 갈릴 것 같진 않습니다. 최근 13경기로 놓고 봤을 때는 쾰른이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대로 단 1승밖에 없습니다. 1승 6무 6패로 기본적으로 아웃국에게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4년간 6차례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4번이나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이 4번 경기는 무승부가 많이 나왔던 매치업인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쾰른이 지금 문제점인 것은 원정에서는 특히 강팀을 상대로 굉장히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데 이 홈과 원정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득점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신 공격수인 안데르손 선수, 지난 시즌 우니온에서 활약했던 이 안데르손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해 있는 상황이고 백업 공격수 모데스테까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 쪽의 전력 누수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격형 미드필더인 온드레이 두다 선수가 복귀를 부상해서 했는데 이 두다 선수를 마치 스트라이커가 아닌데 스트라이커처럼 기용하는 펄스 나인이라고 하죠. 가짜 9번 전술을 구사를 해서 온드레이 두다 선수에게 최전방 공격을 맡길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 문제는 이 기본적으로 정통적인 스트라이커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어떤 공격 구조적인 안정성에서 봤을 때 쾰른이 이러한 스트라이커 자원이 없었을 때 굉장히 득점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아우크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도 특유의 홈 고자나온 면모를 보여주면서 득점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우크스부르크 역시 최근에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쾰른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선전을 하면서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아우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경기 결과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프랑크푸르트와의 홈 경기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고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는 굉장히 홈과 원정에서 이 기복이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원정 경기를 떠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어떤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는 아우크스부르크이기 때문에 쾰른과의 상대 전적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 무승부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점에서 충분히 팽팽한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아우크스부르크 쪽에도 결장자가 조금 있습니다. 주전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프란베르거가 부상으로 빠지고 다만 공격 2선 자원인 안드레 한 선수가 3골이나 넣고 있는데 이 선수가 코로나19 이후에 복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력 강화가 조금은 있을 것 같고 백업 공격수인 핀보가슨이 조금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안드레 한 선수가 돌아오는 것이 좀 더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최근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매치업입니다. 특히 쾰른 홈에서는 3연속 무승부가 나왔을 정도로 양팀 모두 롱볼 축구를 하는 팀이고 기본적으로는 자기 진영에서 엉덩이를 좀 뒤로 빼고 볼 소유를 하고 롱볼로 기회를 엿본다는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전술적인 상성이 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 비슷한 스타일을 갖고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팽팽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최근 쾰른이 강팀과의 경기에서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무승부나 혹은 승리까지 이끌어내고 있는데 주로 원정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은 참고를 하실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올 시즌 홈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홈에서는 평균 2.43골이라는 너무나도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쾰른이기 때문에 최근에 원정에서의 좋은 분위기를 홈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은 미지수입니다. 또한 최전방 공격 자원의 부상 결장으로 인해서 득점이 별로 터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아웃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을 정도로 분위기가 쾰른보다도 분위기 자체는 더 나쁜 편입니다. 다만 상대 전적 면에서 쾰른에게 쉽게 패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 왔고 두 팀의 경기 스타일이 굉장히 유사점이 많다는 점에서 쉽게 승부가 갈릴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 골이 안 터지는 지루한 공방전 양상 속에서 무승부가 충분히 나올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는 4번 경기는 이 단통 무승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경기는 브레멘 대 우니온의 경기인데 5번 경기는 브레멘의 단통패 우니온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수비력은 순위 대비 굉장히 괜찮은 편인데 문제는 공격진의 이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최다 득점자인 공격수 필크루그가 훈련에서 복귀를 하긴 했는데 이 필크루그 역시도 지금 4골밖에 넣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훈련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상의 폼을 유지할 것이라고는 보여지지가 않고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력은 나름대로 준수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공격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점이고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는 홈에서 좀 더 화력이 원정보다도 안 나오는 브레멘입니다. 반대로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원래 피셔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실리 축구를 구사하는 우니온인데 올 시즌 막스 크루제라고 하는 굉장한 플레이메이커가 영입이 되면서 공격 포인트를 양산을 했는데 이 크루제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됐는데 이 크루제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쉽게 패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도르트문트까지 꺾는 이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막스 크루제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는 점은 우니온 베를린이 조금 전력 누수가 심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니온이 이 브레멘보다는 이 화력 면에서 조금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화력적으로 이 꺾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홈에서 좀 더 성적이 좋습니다. 홈에서 성적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에서도 지금 2승 3무 1패를 밖에 안 해서 지금 올 시즌 패배 자체가 2패밖에 없는 우니온입니다. 그 중심에는 이 피셔 감독 체제에서 실리 축구를 구사하는 우니온인데 이 피셔 감독이 올 시즌에는 실리뿐만 아니라 조금은 공격적인 맛도 가미를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막스 크루제라는 어떤 걸출한 플레이메이커가 있는데 이 막스 크루제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리버풀에서 임대로 데리고 온 이 아원이라고 굉장히 피지컬 이 떡대가 좋은 공격수가 최전방에 있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4골 1도움을 기록을 해주면서 굉장히 이 막스 크루제의 빈자리를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막스 크루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니온이 브레멘을 상대로는 화력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수비력이 조금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앙 수비수 벨코비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백업 공격수 젤케까지 불투명합니다. 또한 주전 핵심 중앙 수비수라고 볼 수 있는 이 프리들 선수까지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만약에 프리들과 벨코비치가 나란히 나오지 못한다면 브레멘이 자랑하는 수비력도 조금은 저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니온의 화력이 브레멘의 방패를 뚫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백업 공격수인 포 얀팔로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긴 했지만 막스 크루제만큼의 어떤 공백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막스 크루제 6골 5도움을 올리고 있는 막스 크루제가 빠진 것이 굉장히 뼈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막스 크루제가 없는 상황에서 도르트문트를 잡아내는 이 단단함을 보여준 우니온이기 때문에 이 우니온이 이 오픈 플레이 상황, 지공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은 골을 8골이나 넣고 있습니다. 브레멘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4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세트피스 수비가 극강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우니온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득점을 노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세트피스 중심에는 프리킥 상황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킥을 보여주는 오른쪽 풀백 트리멜 선수가 있습니다. 트리멜 선수가 주장인데 우니온의 주장인데 그 트리멜 선수가 올려주는 크로스를 수비수들, 제공권이 좋은 수비수들이 뚝배기로 처리를 해주면서 굉장히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수 프리드리 선수가 뚝배기로 굉장히 많은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세트피스 한 방으로도 브레멘의 수비를 더욱이 프리들까지 지금 불투명한 상황에서 충분히 제공권 면에서도 우니온이 압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브레멘이 수비력은 순위 대비 좋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골을 넣어줘야 할 최전방 그리고 공격 2선 자원들의 득점력이 굉장히 부족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다골을 넣은 필크루그가 훈련에 돌아왔는데 당장 제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나마 이 승리가 없는 4연패 뒤에 지난 마인츠전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이 4연패의 흐름을 끊어준 것이 바로 18살의 어린 딩치라는 유소년 팀 2군 멤버인데 1군으로 워낙에 공격수들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 2군 출신 딩치 18살짜리 어린 소년을 1군 경기에 콜업을 했고 마인츠전에 5분만 출전을 시켰는데 그 5분 동안 결승골을 뽑아주면서 브레멘에게 아주 귀중한 승리를 안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살의 딩치 선수가 한 번 더 터져주기를 바라는 브레멘인데 이 딩치 선수가 우니온을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2군에서 활약을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한 어린 18살의 선수이고 마인츠를 상대로도 골을 넣긴 했지만 마인츠보다도 기본적으로 우니온이 올 시즌 훨씬 더 좋은 전력을 보여준 팀이기 때문에 우니온을 상대로도 이 소년가장 딩치가 골을 기록할 것이라고는 조금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멘은 기존 공격 자원인 사전트, 오사코, 타이트총 같은 선수들이 골을 넣어줘야 하는데 이러한 선수들이 골을 넣어주지 못하면서 굉장히 빈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사전트 선수가 컵 대회에서 오랜만에 골맛을 봤기 때문에 그 발끝 감각을 이어갈 수만 있다면 조금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막스 크루제의 부재 속에서도 도르트문트를 잡아내는 등 굉장히 특유의 실리 축구와 더불어서 세트피스 한방 그리고 막스 크루제의 부재 속에서 리버풀에서 임대 이적한 이 아원이라는 굉장히 최전방의 피지컬이 좋은 공격수가 꾸준히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니온이 막스 크루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브레멘의 수비 이진을 뚫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말씀을 드렸듯이 주장 트리멜이 올려주는 양질의 크로스와 함께 중앙 수비수 프리드리의 뚝배기를 겨냥하는 세트피스 옵션 한 방도 있는 이 우니온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공격 루트가 다양한 이 우니온이 브레멘 특히 프리드리 지금 출전이 불투명한 브레멘의 수비진을 조금 뚫어내기에 수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경기는 브레멘의 단통 패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경기는 베티스 대 세비야의 경기인데 최종픽으로 베티스의 단통패 세비야의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야의 승리를 보는 이유는 베티스가 최근에 라리가 쪽의 흐름이 뭐냐면 중하위권 팀들은 굉장히 수비 밸런스를 탄탄히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팀인데 이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중위권에 위치를 하는데 맨체스터 시티를 이끌었던 페예그리니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화끈한 축구를 지향하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승 1무 9패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호전적인 축구를 하는데 문제는 이 공격진의 퀄리티가 그만큼 화력적인 축구를 지향하기에는 조금 떨어진다는 면이 있습니다. 페키르 같은 골을 많이 넣어줘야 하는 선수들도 골을 조금 많이 넣고 있지 못하고 지금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플레이메이커 카날레스 선수가 지난 레반테 원정에서 부상에서 복귀를 하자마자 페널티킥을 포함해서 2골을 넣으면서 존재감을 과시를 했기 때문에 이 카날레스가 복귀한 것은 굉장히 베티스 쪽이 화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비야의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세비야가 올 시즌 골 결정력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다득점 경기가 굉장히 없고 한 골차 꾸역승을 거두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직전 비아레알과의 경기에서 모처럼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세비야의 강점은 이 질 쿤데가 버티고 있는 중앙수비 특히 단단한 중앙수비를 둘 수 있는데 굉장히 수비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베티스가 제 아무리 굉장히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한다고 할지라도 세비야의 막강한 수비진을 뚫어내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베티스 역시 굉장히 호전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라서 기본적으로 압박을 병행하는 팀인데 이 압박을 자칫 잘못 걸었다가는 세비야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에 이 비아레알이 무너졌던 것처럼 베티스 역시 충분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욱이 지금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센터백인 바르트라와 왼쪽 풀백 모레노 그리고 골키퍼 브라보가 빠지는 상황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까르벨류까지 빠지기 때문에 지금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카날레스가 복귀했다고 굉장히 자기네들이 원하는 공격 축구를 무리하게 구사를 하다가는 세비야의 퀄리티 있는 역습에 충분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왼쪽 측면 자원인 텔로 선수라고 4골 1도움이나 기록하고 있는 선발과 백업을 오가는 이 굉장히 유용한 측면 자원이 있는데 베티스가 이 텔로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날레스가 아무리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텔로까지 나오지 못한다면 지금 공수에서 전력 누수가 굉장히 큰 베티스입니다. 그나마 위안인 것은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래도 베티스가 홈에서 좀 더 안정적인 경기력을 펼친다는 점이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홈과 원정이 데칼코마니 마냥 성적이 똑같습니다. 4승 1무 2패로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경기력이 보여주고 있고 실점면도 0.71골이라는 굉장히 짠물 수비를
홈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여주는 세비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비야는 올 시즌 주일 쿤데를 바탕으로 한 막강한 수비진의 활약을 앞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비야의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꾸역꾸역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하는 수비진의 활약이 바탕이 되고 있고, 그러한 수비를 바탕으로 80분, 후반 80분까지 버텨내다가, 제가 항상 세비야의 약속의 시간대가 후반 80분 이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탄탄한 수비진을 바탕으로 해서 0실점으로 막아내다가 세비야의 퀄리티 있는 백업 자원들, 벤치 멤버들이 굉장히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대거 백업 자원들을 투입을 하는 그러한 후반 막판에 한 골차 결승골을 집어 넣으면서 꾸역승 패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티스가 전력 누수가 심한 상황 속에서 충분히 세비야에게 뒷공간이 털릴 위협도 있고, 기본적으로 세비야가 막강한 수비진을 자랑하기 때문에 또다시 세비야의 골문을 열지 못한다면 세비야의 퀄리티 있는 백업 자원들이 들어오는 후반 80분에 세비야가 또다시 결승골, 꾸역 결승골을 넣으면서 충분히 한 골차 신승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역습이 매우 강한 이 세비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베티스가 호전적으로 압박을 병행하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을 노출할 경우에는 지난 비아레알이 엔네시리에게 실점을 했을 때처럼 한방 스루패스 한 방에 이은 역습 한 방으로 실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비야의 단통 사이드가 조금은 유력해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비아레알전에서 강팀다운 면모를 보여준 것이 세비야입니다. 올 시즌 세비야가 공격력이 좋지 않죠. 특히 골 결정력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널티킥 골이나 후반 막판에 벤치 자원들이 들어오면서 꾸역골을 넣으면서 계속해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상자들이 대거 돌아오면서 벤치 멤버까지 너무나도 화려해진 세비야이기 때문에 베티스가 초반부터 승부를 보지 못한다면 후반까지 끌릴 경우에는 세비야의 승리 확률이 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여지고, 반면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라리가의 흐름과 정반대로 굉장히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축구를 구사를 하는데, 공격력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이 문제는 실점이 너무 많다는 점이고, 그러한 실점이 많은 상황 속에서 핵심 수비 자원들이 대거 빠지기 때문에 베티스의 수비진은 세비야를 상대로도 또다시 많은 실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비야를 상대로 호전적으로 베티스가 덤빈다면 세비야가 지난 비아레알전에서 보여준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으로 효율적인 공략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나마 베티스 사이드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플레이메이커 카날레스가 지난 복귀전에서 레반테를 상대로 2골을 넣으면서 존재감을 과시했기 때문에 이 베티스가 추구하는 공격 축구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카날레스가 돌아왔다고는 하나 왼쪽 측면에 텔로 선수가 4골이나 넣고 있는 텔로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조금은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되는 베티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세비야가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유의 꾸역승 패턴으로 1대0, 2대0 승리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1부 마지막 경기는 헤타페 대 바야돌리드의 경기인데 헤타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타페가 올 시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3경기에서 1승 1무 1패를 거뒀는데 직전 아틀레티코 원정에서도 조금은 아쉽게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래도 홈에서 경기 결과가 좋았고, 헤타페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전방 압박을 굉장히 빡세게 하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을 허무하게 노출을 하면서 역습 한 방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 바야돌리드가 18위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쁘지 않은 흐름 속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하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타페가 무리하게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전방 압박을 가할 경우에는 이 바야돌리드의 어떤 고점 경기력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이 덜미가 잡힐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그래도 헤타페 사이드를 보고 싶은 이유는 그래도 최근에 헤타페가 경기력이 살아났다는 점이고, 바야돌리드 쪽에 조금 이 결장자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헤타페 역시 핵심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쿠초 에르난데스가 결장을 하기 때문에 화력 면에서 조금은
이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됐는데 이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격진에 쿠초 에르난데스가 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쉽긴 한데 이 수비진에서 중앙 수비수 카바코와 오른쪽 풀백 다미안 수아레즈가 징계에서 복귀하기 때문에 수비력이 굉장히 탄탄해질 수 있다는 게 7번 경기입니다. 또한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마르쿠스 안드레 소사라고도 불리는 이 공격수가 지금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이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확실하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굉장히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되고 2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오레아나 선수까지 지금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나와 있고 이 과르디올라까지 1골 2도움을 올리고 있는 과르디올라까지 부상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분석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약에 이 선수들 중에서 최소 2명 이상 나오지 못한다면 이 바야돌리드가 최근에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하면서 결과까지 이끌어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선수들이 굉장히 나오지 못한다면 와이즈만 최전방의 와이즈만이라는 젊은 공격수 혼자 바야돌리드의 공격을 책임져야 하는 이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헤타페가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살아났다는 점과 수비진의 핵심 수비수가 2명이나 징계해서 복귀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핵심 자원들이 공격 자원에서 나오지 못한다면 바야돌리드가 헤타페의 골문을 열기에는 조금 버거워 보입니다. 직전 카디스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두고 온 바야돌리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핵심 공격수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나오지 못한다면 이 조금은 경기력이 살아난 헤타페를 상대로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비록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양팀인데 경기력 자체는 둘 다 올라와 있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인 골 결정력 부족 속에서 최근에 그래도 1승 1무 1패로 어느 정도 경기력 자체를 회복을 했는데 문제는 핵심 공격 자원인 쿠초 에르난데스가 빠지기 때문에 또다시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꽤나 공격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읊혀드렸던 이러한 핵심 공격 자원들이 이 결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 중에서 최소 한 명이라도 나오지 못한다면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직전 카디스 원정에서도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비겼기 때문에 바야돌리드의 화력이 조금은 꺾인 모양새이기 때문에 헤타페가 핵심 수비진이 돌아온 헤타페가 이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한 골차 꾸역승까지는 조금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지금 바야돌리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마르쿠스 안드레가 나오지 못한다면 충분히 바야돌리드가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되고 홈에서 헤타페가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천적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을 읊어드리면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1승 1무를 거뒀고 홈에서는 헤타페가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는 지금 홈 8경기 중에서 6경기를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무실점을 거뒀고 홈 8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타페가 바야돌리드를 홈에서 만날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쳤다는 천적다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력이 살아난 헤타페가 핵심 수비수들의 복귀에 힘입어서 홈에서 바야돌리드의 천적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바야돌리드의 핵심 공격 자원들이 빠지는 상황에서 충분히 한 골차, 두 골차 신승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경기는 이 헤타페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팩 1회차 1번부터 7번 경기 일부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승부팩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1부에 이어서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2부에서 8번부터 14번 경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